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자부시행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처음에 이제 오건영 팀장님께서 상황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요. 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많이 이제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거는 오건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랑 상당 부분 겹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변동추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은 반복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6월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습니다. 9.1%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월에는 6.0%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죠. 다만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정점은 작년 7월에 6.3%의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지금 4.8%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점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죠. 근데 떨어지는 속도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4.8% 한은의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3월달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상당 기준으로는 5.0%, 우리나라는 3.5%인 거니까 기준금리 역전폭은 1.5%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시는 질문들 간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역전폭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외화 유출 압력,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해 주시는데 기준금리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경험해 왔던 내용들이고요. 다만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위험성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한국은행도 최대 1.75 정도 근처, 최대 2% 근처까지는 기준금리의 역전을 허용하겠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마 버텨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은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만약에 5월 달에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더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의 역전폭은 1.7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작년 10월 달부터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금 경색을 1차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예방주사를 한번 맞은, 물론 이제 꽤 체력 소모가 크기는 했지만 예방주사를 한번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년 10월, 11월 그리고 12월까지 나타났던 그런 급격한 자금 경색 현상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정,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사실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제 자금 경색 위기 상황은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특성들을 나눠보면 금융회사 또는 일반적인 기업이 계속해서 부실이 누적되면서 망해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신용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이 위기 상황이 오는 유동성 위기,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자금 경색은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은행 위기들을 살펴보면 신용위기보다는 유동성 위기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격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크레딧 스위스는 오랜 기간 부실이 누적되어 오다가 못 버티고 무너지는 케이스거든요.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는 신용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은행, 그 다음에 시그너처 뱅크,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이런 쪽들을 살펴보면
신용 위기의 성격보다는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위기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위기는 사실 다가올 신용 위기의 전초전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충격이 올 때 한 번에 쉽게 말하면 갑자기 큰,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큰 지진이 올 때 보통은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죠. 조그만한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큰 지진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 금융시장에서 위기들이 나타날 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죠. 리먼 브로더스가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리먼 브로더스가 망가지기 이전에 대형 금융회사들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관찰이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어 스턴스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메릴 린치라는 또 다른 미국의 투자은행도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합병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전철들을 밟으면서 그것이 결국은 리먼 브로더스라는 초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뭐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이제 참고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그런 은행 위기는 사실상 유동성 위기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추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신용 위기의 전초전 성격을 충분히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은행들의 위기라는 것도 근본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서 그 이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오건영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사례들, 과거의 사례들을 조금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환율 상승을 경험했던 시기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1995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또 환율이 조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물론 이때는 1369원이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들 기억하시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환율은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1598원, 그러니까 16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지난해 우리가 관찰했던 1450원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번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준들,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아주 뚜렷한 종류의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물론 1450원까지 갔을 때 이거 완전 위기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위기 상황에 근접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건현 팀장님이 동일한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긴 스팬으로 해서 긴 타임라인으로 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 모습들만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대체로는 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준금리를 저렇게 급하게 올렸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들을 급하게 올렸었거든요. 특별히 물론 1970년대에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너무 앞서 이제 오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먼 과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기억이 남아 있는 범위 하에서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4번 정도의 큰 기준금리 인상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기,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준금리 상승기,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준금리 상승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나타나면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죠. 이 인상기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인하가 굉장히 급격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기준금리 인상을 살펴보면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점에 많은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시점, 자금이 풍부했던 시점에 이 자금들이 어디로 집중적으로 유입됐는지를 살펴보면 닷컴 쪽으로 집중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창 닷컴 이제 붐이 일면서 기술 기업, 테크 기업들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자금 유입이 이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중의 자금들이 안 그래도 낮은 금리,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때 기준금리가 절대 낮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만 해당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저때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던 추세였고요. 시중의 자금이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금들이 닷컴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이 심해지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1년 동안 1.75%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거든요. 저때 이제 1999년 근처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살짝 흐른 다음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닷컴 버블이 저때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전체 경제가 크게 흔들려 버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나쁜 점이 많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 저 정도 사이즈의 대규모 경제 충격이 오게 되면 물가 측면에서는 수요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쉽게 안정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들이 발생을 하죠.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낮은 기준금리 하에서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었던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기에 가장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정에서도 사실 이러한 패턴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 이전의 단계,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단계까지 떨어집니다. 2% 이하로 떨어지죠. 1% 근처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 정도로 낮게 유지된 적은 거의 처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죠. 왜? 닷컴 버블을 일단은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풀리게 되고요. 근데 풀린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때 한참 서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조차도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변하게 되죠. 자금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고, 다시 이때도 지금 기준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연준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판단하에 기준금리를 엄청난 속도로 올리게 됩니다. 이때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1.0%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무려 4.2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여기에 걸린 기간은 2년 1개월이었고요. 엄청난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죠. 1%가 5%가 넘어가 버리는 이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준금리의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제로금리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로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이제 2015년, 2016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기준금리 너무 오랫동안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불안감 내지는 자산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이제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상당히 완만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3년 동안 2.25% 기준금리 상승을 한 거거든요. 물론 기준금리 상승을 하고 났더니 이때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거니까. 물론 이 기준금리와의 인상과 코로나와는 그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중단돼 버리고 다시 기준금리는 제로 금리로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2000년대 이후의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2000년대 이후, 사실상 1980년대 이후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가장 빠르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금리에서 지금 이때 작성할 시기에는 4.75%였지만 지금은 5.0%까지 올라가 있죠. 불과 1년 걸렸습니다. 제로금리에서 5%까지 찍는데 1년 동안 5%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전에 가장 빨랐던 게 2년 1개월 동안 4.25%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1년 동안 불과 1년의 기간 동안 5%가 올라간 거죠. 사실 이 정도면 70년대 후반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제외하면 미국 연준 역사상 가장 빠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2년 동안 4.25%를 올렸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사실상 베어 스턴스가 파산을 했고 메릴 린치도 파산을 했고, 물론 파산까지 가지는 않고 인수가 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가 됐죠. 그렇지만 사실상 메릴 린치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0% 제로금리 수준에서 5%까지 불과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의 연착륙으로 갈 수 있을 거냐? 누구도 경착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착륙, 그러니까 물론 충격이 오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우리가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연착륙 방식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 그리고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연착륙으로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자금이 닷컴 쪽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됐죠. 그러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렸더니 가장 크게 성장했던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났죠.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제로금리 정책, 그 다음에 2020년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자금들이 어디로 가장 많이 유입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바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엄청나게 풀려나갔던 자금들이 어디로 많이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당연히 그쪽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취약한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자산 가격 변화가 발생했던 곳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두 군데를 지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다 상승했지만 가장 크게 자산 가격이 상승했던 지역은 영역 섹터는 첫 번째는 암호화폐 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가장 큰 자산 가격 상승, 물론 주가도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주가의 상승과 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영역의 자산 가격 상승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훨씬 더 클 거냐? 뭐 대답은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위험성이 더 집중적으로 몰려 있느냐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사실은 동일한 방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최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및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은행 실패 사례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이제는 도이치뱅크까지 넘어갔죠. 이런 은행들, 은행 사태들의 이제 본질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상황의 본질은 유동성,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 자체는 사실 굉장히 건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국채들, 특히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의 건전성, 특히 신용 위험으로부터, 신용 위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건전성은 사실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불일치,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예금, 그러니까 부채의 성격, 부채의 만기는 굉장히 짧은 데 비해서 자산의 만기는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전형적인 ALM 관리 실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LM 관리 실패로 인한 케이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통스럽기는 합니다만 처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앞서 오건영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밀 타격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한 그 부위에, 갑자기 상처가 커진 부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 약물을 정밀 타격 방식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물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반면에 이것이 유동성 위기의 성격이 아니라 신용 위기의 성격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너처 뱅크의 파산보다 오히려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 사실 크레딧 스위스는 파산 직전까지 간 거니까 거의 뭐 파산이야 비슷한 거죠. 사실상은 UBS에 의해서 인수는 되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훨씬 더 어렵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보이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표면적으로는 해결되는 방향성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유동성 위기, 특히나 미국 은행의 파산은 유동성 위기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런 위기들은 정밀 타격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완화가 충분히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미국 은행 사태, 이 미국 은행들의 이러한 유동성 문제들은 일정 부분 완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을 또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충격 가능성들이 지금 제거되고 있느냐 또는 완화되고 있느냐를 평가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지진이 오기 전에 예비적으로 나타나는 지진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큰 형태의 약간, 그리고 신용 위험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진 형태의 충격이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갖춰주시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사실은 여러 번 있잖아요. 외환 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위기를 경험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경험했던 그런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기에 대한 그 처방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이러한 처방전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다가올 수 있는 다가온다고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추가적인 본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